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녀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친권과 양육권자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도 역시 그 자녀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혼할 때 자녀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이제 그 자녀 엄마가 상대방한테 자녀를 뺏긴 경우에 이혼 소송 전에 뺏겼어요. 근데 상대방이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엄마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원에 요청을 해야겠죠. 자, 이혼 소송 중이라도 아직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도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을 신청한다고 해요. 이 사전처분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또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임시적으로 어떤 조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비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럼 면접교섭권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법원에서는 이제 딱 어느 정도 이제 정례화가 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2번 정도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엄마가 양육권자가 된다. 그러면 아이 아빠는 한 달에 2번 정도 아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사람이 비양육권자가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아이 아빠가 전화를 해서 아이 내가 볼 테니까 아이를 뭐 현관 앞에까지 데려다 줘. 그러면 아이 엄마가 아이를 현관 앞에까지 이제 데려다 주면 아이 아빠가 이제 아이를 데려가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이제 놀고 뭐 놀이동산도 가고 그 다음날 또 아이 엄마한테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 엄마가 뭐 남편은 보여주는 건 오케이.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좀 안 보게 해주세요. 아이 아빠만 면접교섭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또 얼마나 그 손자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면접교섭 오케이 보게 해서 알아서 그냥 1박 2일 동안은 뭐 아이 아빠가 뭐 할아버지를 보여주던 뭐 놀이동산을 가건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계속 못 보니까 면접교섭권을 신청해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매월 딱 2번만 보는 건 너무 아쉬워. 그럴 수 있겠죠. 뭐 아이 아빠도 아이랑 좀 놀러도 다니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1박 2일만 가지고 여행 갑니까? 그래서 이 방학 때는 또 이 면접교섭권을 많이 인정해줘. 예를 들어서 뭐 여름방학 때라든지 겨울방학 때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또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방학 때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아이 아빠가 이제 아이 데리고 뭐 이제 해외여행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저기 해변에 놀러 간다든지 그렇게 뭐 한 3박 4일 뭐 5박 6일 이렇게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상대방한테 친권자 양육권자 상대방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또 추석 때하고 그 명절 때 또 이제 또 이 손자일 경우에 또 뭐 제사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추석 때라든지 설날 때 또 1박 2일 정도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법원에 처음에 이제 이혼할 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교섭 할 때 좀 추석 때도 보고 싶고 뭐 방학 때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면 법원에서 웬만하면 다 인정해 주니까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녀를 키울 경우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돈, 양육비가 필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 엄마는 특별한 직업이 없어요. 근데 아이 아빠는 아주 뭐 잘 나가는 이렇게 직장인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육비를 얼마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양육비가요, 예전에는 굉장히 좀 금액이 적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이제 받는데 여러분 솔직히 아이 30만 원 갖고 아이 키울 수 있어요? 저는 못 키울 것 같습니다. 30만 원 갖고 아이 어떻게 키우냐고. 요즘 물가도 비싸고 뭐 식비 이런 것만 해도 뭐 더군다나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이 사교육비 장난 아니잖아요. 이 사교육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양육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교육비 다 됩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가정법원에 보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 이제 검색하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 자녀의 나이와 상대방의 수입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상대방 수입이 적고 아이 나이가 적은 경우에는 뭐 최소 50만 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자녀 나이가 이제 많아지고 상대방 수입이 또 늘어날 경우에는 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까지 양육비가 책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양육비를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또 얼마 전에 조사해 보니까 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그 양육권자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양육비를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양육비를 일부러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 상대방이 미워서. 이렇게 제가 이제 양육비 안 주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상대방이 남편이 딱 만나면 왜 양육비 안 줍니까? 그러면은 그래요. 양육비 난 주고 싶은데 아이 엄마 있잖아요. 아이 엄마가 다 개인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난 따로 주고 싶습니다. 아이 만나면 그냥 현금으로 줄게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 물론 이제 뭐 그런 걱정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이 양육비는 자녀에게 뭐 직접 용돈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자녀 통장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양육권자인 그 전 배우자 통장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동 이체로 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말 아니 매월 뭐 25일 뭐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만약에 양육비를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대로 가야죠. 법대로 이제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 재산이 있으면 뭐 부동산 압류를 하고 아니면 상대방이 뭐 직장 다닌다, 뭐 월급을 압류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에 이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고 해서 그 상대방 다니는 회사에다가 직접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회사가 다른 것보다 먼저 양육권자 양육비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재산은 많은 것 같은데 뭐 해외로 뭐 도망가려고 한다. 아니면 뭐 재산을 빼돌린다고 한다 그러면 양육비를 뭐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도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후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치명령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뭐 일주일, 열흘, 뭐 또 20일 이렇게 양육비를 이제 줄 때까지 구치소라든지 교도소에 이제 감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최후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는 자녀에 대한 문제,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자, 그리고 면접교섭권, 양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혼할 경우에 우리 자녀에 대한 복리와 행복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상대방, 그리고 아무리 미운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자녀를 정기적으로 보여주셔야 되고 면접교섭을 하셔야 되고 또 자녀를 키우지 않는 그런 전 배우자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 양육비를 꼭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특허 상식 두 번째 시간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 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비용의 문제나 특허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단 한 건의 특허만 받아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새로운 제품을 또 개발하게 되더라도 그 신제품에 대해서 또한 특허를 단 한 건만 출원을 합니다. 한 제품에 대해서 한 특허만 받는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이렇게 수평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 매년 수백 건, 수천 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한 제품에 투입된 기술은 단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한 제품에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기술이 적용됩니다. 핸드폰에만 보더라도 수백 가지 특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기술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기술마다 특허를 별개로 받아 놓아야 됩니다. 전체 제품에 들어간 모든 기술을 포함한 단 한 개의 특허만 출원한다면 이런 특허 출원에 의해서 특허 등록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쟁 업체는 이런 특허를 회피 설계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실제로는 이와 같은 특허는 사용할 수 없는 굉장히 무의미한 특허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한 제품에 적용된 모든 기술에 대해서 별개의 특허를 받아 놓아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경쟁 업체는 이와 같은 모든 특허를 다 빠져나가야 되고, 이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회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들어간 기술 중에 정말로 자신이 만든 핵심 기술만 뽑아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처음 만들었을 때 스마트폰 전체에 들어간 모든 기능을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각종 기술을 스마트폰에 압축시켜 놓은 것이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에서 새로 적용한 기술은 아주 적은 부분일 뿐입니다. 이 기술이 무엇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뽑아내서 각각의 기술마다 특허를 받아 놓았을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업무가 기업 등이 제품을 새로 개발하려고 할 때 이 제품과 관련된 선도 업체가 가지고 있는 선행 특허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쟁 업체, 이 선도 업체에 대해서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검색을 했을 때 단 한 건의 특허만 만약에 나왔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 특허의 내용을 꼼꼼히 볼 필요도 없이 한 건의 특허 정도라면 그냥 무시하고 카피하고 영업을 해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치상으로는 60%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청 심사관은 한 건의 특허를 심사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만 할애를 합니다. 그러나 무효 특허 분쟁이 벌어지면 수명의 변호사가 달라붙어서 몇 달 동안 무효 자료를 찾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무효 자료를 찾을 확률이 훨씬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런 선도 업체의 특허를 검색하니 한 특허가 한 8건 정도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번에는 그 8건의 특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일단 제품 개발을 보류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류를 하고 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라이센싱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런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 8건을 제가 무효 심판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약 7건만 무효가 되고 단 한 건만이 살아남는다면 이 한 건의 특허 때문에 저희들의 제품은 판매 중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수의 특허가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손해배상액도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유는 무효율이 아무리 높아서 8건을 다 무효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 한 건을 무효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소위 특허 한 건을 등록받는 데는 한 5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면 또 특허 한 건을 무효 심판을 통해서 무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약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예시에서 만약에 특허 8건을 모두 다 무효시키겠다. 그러면 8건 곱하기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충 한 4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요. 이렇게 4억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특허권자한테 라이센싱 실시료를 어느 정도 지불을 하고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선도 업체의 특허 8건은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 또한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고 이 선도 업체만이 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4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선도 업체의 특허 8건을 모두 무효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쟁 업체들 또한 자유롭게 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싱을 맺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쟁 업체와 우리만 이 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특허 상식 두 번째 시간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 의 키포인트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제품에 들어가는
각각의 모든 기술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받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 그 선도 업체의 특허를 무효시키려고만 하기보다는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치료명령, 청소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보완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고요.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가장 고통받는 부분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부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및 우편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읍면동의 아동 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공개 및 고지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입니다. 공개 정보 및 고지 정보 부분에 대해서 보면요.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과 나이, 주소, 그리고 실제 거주지입니다. 도로명, 건물 번호까지 표시가 되고요. 신체 정보는 키와 몸무게, 그리고 사진, 성범죄의 요지, 즉 판결, 일자, 죄명, 선고 형량, 그리고 성범죄 범죄의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공개됩니다. 공개 및 고지 정보의 열람 방법인데요. 공개 정보는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 2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 정보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전용 웹사이트의 정보통신망 고지 메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대상자는 누가 해당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을 대상으로 법원이 성범죄 유죄 판결과 함께 공개 명령을 선고한 자입니다.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되는 기간은 언제까지냐? 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령한 공개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은 5년, 3년 초과 징역은 10년까지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공개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이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성범죄 예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자의 공개 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개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된 아동 청소년 보호나 교육 관련 시설을 제외한 다른 일반 사업장에서는 이 성범죄자 임을 이유로 고용을 제한하거나 주택,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 직업훈련 등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할 때 이제 보완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이랑 성폭력 치료 강의가 같이 부과가 될 수가 있는데요. 사회봉사명령이란 일정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수강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상담을 받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받는 판결이 확정이 되면 10일 이내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셔야 하고요.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의 교습자, 청소년 상담 및 긴급 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 지원 등의 기관, 그리고 청소년 보호센터, 청소년 재활센터, 이런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교육시설은 당연한 거고요. 성매매 피해 상담소,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 요거에 한해서 취업이 제한되고요. 체육시설 중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그리고 가정방문 학습지교사, 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청소년 활동 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에서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라는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비용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임하셔서 동행하시는 것이 당연히 가장 좋습니다.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변론을 통해 조사 전 담당 형사와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되짚어 당시 수뢰치의 잘못된 진술 후 이를 번복함으로써 오는 불이익이나 불필요한 진술로 괘씸죄가 돼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어 같은 사실관계라도 기억하는 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서 팔 부위를 툭 쳤다가 가해자가 생각하는 사실이라면 고소장에서는 가슴 옆 팔 부위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범죄의 성부와 정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의 재조명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해 보실 수 있고요.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제도의 키포인트는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치료명령이라든가 수강명령이라든가 사회봉사 같은 보완 처분 외에도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가장 고통받는 부분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형벌보다 더욱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고지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의 면제를 받는 것도 형사 변호사의 중요한 책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사례와 선거 위반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잘못된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상세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크게 기간의 제한, 주체의 제한, 방법의 제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제한을 보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22일간, 다른 선거의 경우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제한하여야 무리한 경쟁을 막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후보들은 선거사무소 간판 게시나 명함에 의한 지지 호소,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발신자의 정보, 수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규칙에 상세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주체의 제한을 보면 우선 선거권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함께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보장을 위해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이 있는 선박의 선장도 선거운동을 금지합니다. 그 밖에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과 대표자는 모두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선거운동의 방법의 제한은 매우 방대하므로 우리 주변에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사항만 추려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유급 선거사무원입니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 보조인 및 회계 책임자에 대하여는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급 선거 사무원이 아니라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 선거 사무원이 아닌 사람, 즉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선거의 종류마다 둘 수 있는 유급 선거 사무원은 다 다른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마포구의회 의원이 되고자 후보로 출마하였다면 8인 이내에 유급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고, 서울시 의원의 후보는 10인 이내, 서울시장인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인 자치구가 25개 있으므로 25인 이내의 유급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예비 후보자, 후보자 등이 모집할 수 있습니다만 가입 신청서를 직접 받거나 임명장을 주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선거 공보를 살펴보면 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경력, 학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력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규 학력만 기재할 수 있고 정규 학력 이외의 학력, 예를 들어서 최고 경영자 과정 등은 경력으로도 기재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태도입니다.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선관위의 사전 질의를 거칠 필요가 있겠지요. 다음으로 인터넷 광고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검색어로 등록되게 하는 키워드 광고도 가능하고,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는 인터넷 광고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많이 보았던 현수막, 운동원들이 착용하는 어깨띠에 대해서도 세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현수막만 보면 공직선거법 제67조에서 위임된 중앙선관위 규칙에 의하면 현수막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비닐이나 금속 재질은 사용할 수 없고 에드벌룬, 네온사인의 방법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에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가려서도 안 되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도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세세한 규정을 모두 두었기 때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공부하거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범죄로 인한 제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선된 사람이 선거 범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선거 사무장 등 후보와 관계된 사람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그 주요 사유로 선거 비용의 초과 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인의 선거 범죄, 선거 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무효가 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선거에 있어서도 5년 또는 10년간 공무 단임권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선거 범죄에는 선관위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조사 절차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특례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까지입니다.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사례와 선거 위반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첫째, 선거운동은 기간의 제한, 주체의 제한, 방법의 제한이 있다. 둘째, 유급 선거 사무원의 수는 제한되며 자원봉사자에게 일체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셋째,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될 경우 피선거권의 제한 및 선거비용 반환 등의 제재가 있다. 입니다. 이외에도 공직선거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선관위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다운계약서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가격을 좀 낮추어서 이 관공서에 신고하기 위해서 소위 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보다 거래 금액을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어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그동안 이 부동산 거래의 어떤 관행으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선호하는 측면, 또 탈세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등의 문제로 비록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합의하고도 막상 계약 이행 과정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의 부탁으로 일정 금액 이하로 거래 금액을 신고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매수인이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매도인은 실제 거래 금액 그대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 예상한 세금 이상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자, 우선 그 다운계약서 합의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끝낼 수 있을까, 해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이 세금을 절감하지 않고는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이 세금 절감이 매매계약 체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점에 이르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협조할 의무는 이 주된 매매계약에 대한 단순히 어떤 조그만 부분, 부수적인 부분의 의무로 해석이 되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는 곤란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약속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 계약 해지하겠다 이런 부분이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결론이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대법원 2015년 5월 28일 선고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이 사안은 매도인의 그 다운계약서 작성 요구를 매수인이 일단 받아들이기로 먼저 합의되었지만 잔금 치르는 과정에서 당초 합의했던 그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매수인이 태도를 돌변하게 되자 매도인이 이전 등기를 그럼 난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그렇다면 당신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매매대금 반환 그리고 위약금 지급 이런 부분을 청구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이 이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를 위반한 것은 비록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운계약서 작성은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수인이 이를 위반하더라도 매도인이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그 현재로서는 명백한 아직 판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탈세 행위를 통해서 취하고자 했던 이득 이런 부분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재판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보호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 때문입니다. 재판을 통한 청구는 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적법한 이익에 국한된다고 해석해서 그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일실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위법한 소득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있는 현재 판례 태도와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런 다운계약서 작성 행위 그 자체를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로 의율할 수 없는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지 하는 논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한다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협조해 주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다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결국 이런 대법원 판결들의 핵심 쟁점은 법률적인 쟁점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부수적 채무냐 아니냐 또는 주된 채무냐라는 부분이 쟁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금 회피를 도모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의 이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 이런 부분은 크게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게 되면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좀 덜 중요한 그런 약속 정도로 치부화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제인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의 법적 구속력의 키포인트는 매매계약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비록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매매계약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비중이 적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그런 경우에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다운계약서 합의는 크게 보호되지 않는 그런 약속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을 전제로 하는 이 매매계약도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